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전설적인 명저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다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워낙 방대한 책이라서요. 그중에서도 제3권 일부 7장의 내용인데요. 바로 선호도 차이, 영어로는 preference differences에 담긴 통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왜 유능해 보이는 관리자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러니까 same하게 대하려는 시도가 종종 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까요? 똑같이라는 말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오래전에 아나톨 프랑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법은 그 장엄한 평등 속에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리 밑에서 자거나 빵을 훔치는 걸 금지한다. 이 말처럼 과연 모두를 똑같이 same 대하는 게 정말 평등하게 이퀄리 대하는 건지 그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처럼 막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진 이런 선호도 차이가 팀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뛰어난 관리자는 이걸 어떻게 갈등이 아니라 시너지로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팁을 얻어가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현재 팀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그 같음과 평등의 함정에 빠진 한 관리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소스에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좀 낯뜨거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한 관리자가 팀 미팅을 하는데 팀 구성이 아주 다양했어요. 미국인 여성 2명, 파키스탄 남성 1명, 덴마크 남성 1명, 뭐 이런 식이었죠. 아, 정말 다국적 팀이네요. 네, 그런데 이 관리자가 회의 내내 미국 야구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연 스퀴즈, 그러니까 딜레이드 스퀴즈 같은 정말 극운하권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표현들을요. 상상만 해도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데요. 아마 파키스탄이나 덴마크 팀원은 저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반대로 크리켓 용어 썼으면 미국인들도 똑같았겠죠. 맞아요. 결국 보다 못한 팀원 중 한 명이 좀 더 보편적인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이 관리자가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same 관리합니다. 와,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팀원이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죠. 네, 똑같이 형편없게요. 이 일화 하나가 이번 챕터의 모든 걸 말해주네요. 그 관리자는 스스로 모든 팀원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퀄리 대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을 거예요. 네, 본인은 그랬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 특성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모두를 소외시키고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은 야구 용어를 쓰는 것, 이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한 배경과 강점을 존중하고 억지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똑같이 대하려다 실패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군요. 관리자가 생각하는 표준을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한 거니까요. 그런데 소스를 보니까 이런 차이가 단순히 문화적 배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감정의 영역에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코드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이 같은 격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미미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 바로 선호도, preference입니다. 선호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볼 때요. 우리 대부분은 양손으로 병뚜껑을 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더 편하게 느끼는 손, 즉 선호하는 손을 사용하죠. 이게 바로 선호예요. 그냥 더 편한 쪽. 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선호가 관리 환경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자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 비슷한 성별이나 학교 출신을 무의식적으로 선호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유능한 인재의 가능성을 그냥 배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서 필요 다양성의 법칙, 즉 애쉬비의 법칙, 애쉬비의 Law of Requisite Variety를 언급하는군요. 관리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갖지 못하면 그만큼 복잡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관리자가 내 방식이 정답이야 라는 망어치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특정 선호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그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선호하지만 선호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소스의 비유가 아주 절묘한데요. 제가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주인이 바닐라랑 초콜릿 맛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굳이 피스타치오 내나 하면서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겠죠? 아, 그렇죠. 그냥 있는 것 중에 고르겠죠. 네,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훌륭한 관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를 명확히 인지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상황과 목표에 더 적합한, 더 조화로운, 그러니까 컹그루언트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개인의 선호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자가 아주 유명한 도구를 하나 소개하죠. 바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MBTI입니다. 아, MBTI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솔직히 MBTI라고 하면 요즘 너무 유행처럼 번져서 혈액형 성격론처럼 좀 가볍게 소비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와인버거가 이걸 관리 도구로 이렇게 진지하게 다룬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와인버그 역시 MBTI를 막 사람 성격 규정하고 너는 I니까 발표는 못해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도구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이건 진단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네 가지 핵심 차원에서 개인이 어떤 작업 스타일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자기보고서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죠. 아, 성격이 아니라 선호하는 작업 스타일을 보여주는 지표다. 바로 그겁니다. 그 네 가지 차원이라는 게 에너지를 얻는 방식, 그러니까 외향, E, 내향, I,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인 감각, S, 직관, N,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인 사고, T, 감정, F,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인 판단, J와 인식, P, 이렇게 네 가지예요. 저자는 자신의 INFP로 소개하는데요. 이게 자신이 외부 활동을 못하거나 논리적인 결정을 전혀 못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냥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일 때 자연스럽게 내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I, 큰 그림을 보면서 N, 인간적인 가치에 기반해 결정하고 F, 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 P를 더 편하게 느낀다. 그냥 그 의미일 뿐이라는 거죠.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네요. 선호는 능력이 아니다. 제가 INFP라고 해서 논리적인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할 때는 가치 기반의 결정을 내리는 게 더 편하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차원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차원, 에너지 방향인 외향, 엑스터널의 E와 내향, 인터널의 I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둘의 차이는 회의 시간과 쉬는 시간에 아주 명확히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교 활동으로 쓰잖아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재충전하려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선호하죠.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회의 설계는 둘 중 한 그룹의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 소스에 나온 그 내향적인 관리자 팀 사례가 딱 그 경우겠네요. 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한 관리자 팀이 있었어요. 그들은 상사가 보낸 워크숍에서 배운 대로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인 브레인스토밍과 자유로운 즉석 토론을 회의에 도입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생산성이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아무도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죠. 아, 이게 바로 상사가 개헌 좋은 회의 방식이라는 표준을 모든 팀에 똑같이 same 적용하려다 실패한 거네요. 내향적인 팀원들의 선호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 방식을 바꿨어요. 각자 아이디어를 생각할 충분한 침묵의 시간을 주고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공유하고 회의 중에도 문서를 조용히 읽을 휴식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요. 그러자 회의가 놀랍도록 생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호도에 맞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의 힘이죠. 와, 회의 방식 하나로 팀 생산성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네요. 이게 단순히 외향 내향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디자이너 멜리사람 노리스 부사장 이야기가 딱 그런 경우죠. 네, 두 번째 차원인 정보 수집 방식. 감각의 S와 직관의 N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입니다.
감각형 S는 구체적인 사실과 세세한 데이터를 원하는 반면에 직관형 N은 큰 그림이랑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보길 원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은 조합이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직관형 N인 디자이너 멜리사가 새로운 인사정보 시스템의 큰 그림,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전과 철학을 엄청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감각형 S인 노리스 부사장은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죠. 아, 답답했겠네요, 멜리사는. 네, 미칠 노릇이었겠죠. 잠시 휴식 시간, 멜리사의 상사가 그녀에게 조용히 힌트를 줍니다. 노리스는 S예요. 그 말을 들은 멜리사가 하고 무릎을 쳤다고 해요. 그리고 휴식 시간 동안 부랴부랴 5장의 슬라이드를 새로 만듭니다. 어떤 슬라이드였길래 상황을 반전시켰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가상 사례였습니다. 직원 A가 휴가를 신청하면 시스템이 이렇게 처리하고 직원 B의 급여 정보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시스템이 실제 직원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들이었죠. 회의가 재개되고 멜리사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노리스 부사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죠. 훌륭하군요. 바로 추진합시다. 와, 이건 마법이 아니라 번역이네요, 번역. 멜리사가 자신의 N적인 아이디어를 노리스 부사장이 이해할 수 있는 S적인 언어로 번역해 준 거잖아요. 단순히 저 사람은 S라서 그래, 이게 아니라 내 메시지를 S 방식으로도 전달해야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방식의 차이, 사고, 띵킹의 T와 감정, 필링의 F입니다. 소스에서는 작가 레이먼드 철러의 말을 빌려서 이 차이를 멋지게 설명해요. 길을 밝히는 진실, 즉 과학 같은 T의 진실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진실, 즉 예술 같은 F의 진실 사이의 차이라고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T는 객관적 논리를, F는 사람과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겠죠. 네. T는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성, 논리, 비개인적인 분석을 중시하고 F는 그 결정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인간적인 가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스에 나오는 관리자 켈리, T와 데니스, F의 사례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두 사람 모두 고객의 시스템 수정 요청 처리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았는데 그 이유와 해결책이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이 사례는 저도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저도 이메일로 좀 민감한 얘기 해야 할 때면 괜히 문장을 수십 번 고쳐 쓰게 되거든요. 제가 F 성향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내향적 사고형, 그러니까 introverted thinking인 켈리는 고객 요청을 받으면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고객들은 자꾸 전화로 즉답을 요구했죠. 그녀의 해결책은 고객에게 모든 요청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버는 거군요. 그렇죠. 문서화되지 않은 요청은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절할 명분을 얻은 거죠. 아주 논리적이죠. 그러네요. 그럼 데니스는요? 반면 외향적 감정형 extroverted feeling인 데니스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메일로 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절해야 할 때 텍스트만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걱정됐던 거죠. 그의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이메일 요청에 대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대면 회의를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켈리에게는 악몽 같은 해결책이죠. 와, 같은 문제인데 해결책이 완전히 다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원인 생활 양식, 판단의 J와 인식의 P입니다. J는 이를 계획대로 마무리 짓는 걸 선호하고 P는 더 나은 정보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선택지를 열어두는 걸 선호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은 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를 보완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력만 있는 팀은 일을 신속하게 끝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인식형만 있는 팀은 더 나은 대안을 찾느라 아무것도 끝내지 못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소스에서 저자의 동료인 린 닉스의 모델을 언급하면서 이 JP 차원을 무정부 상태, 에나키와 관료주의, 뷰로크래시라는 좀 극단적인 단어로 설명하는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닉스의 모델은 소프트웨어 문화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예요. 한쪽 끝에는 완전한 자율과 가능성만 추구하는 무정부 상태, 에나키. 즉, 극단적인 피선호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정해진 절차와 마감만 중시하는 관료주의, 뷰로크래시. 즉, 극단적인 제2선호가 있는 거죠.
P 성향이 강한 팀은 완벽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느라 출시를 못하고 J 성향이 강한 팀은 마감에만 급급해서 기술 부채를 쌓는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닉스의 모델은 우리 팀이 지금 스펙트럼에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점검하는 훌륭한 렌즈가 되어줍니다. 이상적인 조직은 이 양극단 사이에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즉 와인버그가 말하는 조화로운, 컹그루안트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통찰을 주는 거죠.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깊은 통찰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란 모든 사람을 똑같은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오히려 각자의 고유한 선호도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팀원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리자가 팀원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관점을 뒤집는다고요? 네, 이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나 자신을 관리한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또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호 방식을 이해한다면 현재 맡은 역할이나 상사와의 관계, 팀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 하나,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 방식을 바꾸거나 회의 참여 방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선호도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당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